한국 사회가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몇 가지 역사 원리를 통해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혁명은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기존 체제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건 쉽지 않죠. 프랑스 혁명은 민중의 무력으로 왕정을 진압하고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며 인간의 기본권 원칙, 사유재산 보호 등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왕정을 대신하였던 혁명 정부가 새롭게 만들려던 세상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을 억압했던 거죠.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된 혁명 정부의 줄이었던 부르주아들의 욕심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가치들이 사회 질서로 자리 잡는 데에는 또다시 수십 년이 흐릅니다. 나폴레옹이 시민의 영웅이 되는가 싶었으나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1815년에 왕정 복고를 겪었기 때문이죠. 전편에서 제가 얘기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오버랩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히지 않은 빈틈을 노려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와 전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었던 거죠.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고대 제국은 상상 속의 질서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상상 속의 질서라는 말은 이데올로기의 동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500명 이상의 인간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공유하는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이 수십만 명이 넘는 제국이나 현대 국가의 경우에는 단순한 애니미즘으로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상상의 질서는 기원전 1776년경의 함무라비 법전과 기원 후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의 제1왕조 제6대 왕으로서 바빌론을 왕국에서 제국으로 성장시킨 함무라비 왕이 만든 성문법입니다. 고대에 만들어진 법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를 준 상대에 대해 무분별한 복수 등을 인정하지 않고 귀족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등 원시성을 벗어난 문명화된 법전이었다는 점인데 고대 지배계층이 추구했던 사회 질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법전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약 300건의 판결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쭉 열거한 뒤 법전의 마지막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하무라비 왕은 정말로 마르두크 신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마르두크 신이 전에는 낮은 등급의 신으로 취급되었지만 함무라비 왕 이후 바빌론이 정치 문화의 중심이 되자 천지의 창조를 주관하는 위대한 신이 된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역사의 원리, 상상의 질서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는 한결같이 이 원리를 이용한 자들만이 제국의 황제, 신분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당시의 왕도 상상의 질서,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돼야만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잘 유지되며 부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신이 부여했다는 당시의 세상의 질서 속에는 항상 계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법전은 인간을 남녀라는 두 개의 성별과 귀족, 평민, 노예라는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계급에 따라 가치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민의 눈은 은 60세겔인데 평민 여성의 목숨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딸을 죽이면 그 벌로 살해자의 딸이 처형당합니다. 즉 노예뿐만 아니라 여자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절대적인 질서였습니다.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계급 사회에서의 각자의 역할 부여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부여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절대적인 질서에 대한 의심이 삭트는 순간이야말로 곧 사회 질서와 권력의 붕괴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새로운 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상상의 질서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으며 유지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경쟁은 필요하고 생산적이라는 관념 역시도 이데올로기 즉 상상의 질서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집단의 행동, 생활 방법을 제약하기 편리하도록 지배계급에 의해 고안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 회의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적극적인 의미의 비판의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와 직장에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건 결국 행복에 이를 것이라는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청년 취업률이나 점점 잃어가는 국가 경쟁력은 무능한 지배 세력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인 경쟁에 대한 우리의 신앙심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사상 말이죠. 정부를 비판하고 부유한 자들을 비판하는 건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탄에 비견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비난받게 됩니다. 본인이 여당 지지자이든 야당 지지자이든 가릴 것 없이요. 앞서 얘기했던 걸 다시 상기시켜 봅시다. 상생의 질서는 지배적인 계급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사회에 속한 대중들이 특정한 사건이나 사상가에 의해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혁명적인 마음을 품기 전까진 상상의 질서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이 동일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고대 사회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한 문명이었다고.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볼까요? 함무라비 왕이 죽고 나서 약 3,500년이 흐른 후에 대영 제국에서는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자본가들은 저임금으로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허용되었기에 어린이들을 부려먹습니다. 당시 어린이 노동자들 중에는 8에서 9세까지 어린이도 있었으며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식사 및 쉬는 시간은 총 1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 15분, 점심 식사 30분, 차 마시는데 15분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임금은 전액 지불정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사유재산 보호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문명화 세계에서 만연하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비참한 삶이 3,500년 전의 노예의 삶에 비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